첫째 정책 과제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에 이미 다 써 있고 그거를 요약한 것 뿐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중에 중요한 것은 현황과 정책 제안만 정리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2020년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60대 이상 인구가 24%로 10대 이상 인구의 17% 이하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점점 그건 다른 문제지만 젊은이들이 감당할 노인에 대한 복지라거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겠죠.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내년 출산은 원래는 한 6몇 프로 예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들 거예요. 해서 0.6명입니다. 유엔 통계에 들어있는 198개국 전체 중에서도 압도적인 최저치입니다. 그냥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나머지 네 번째 문제는 그 200억씩 200조 예상했다 그러면 다 엉터리 발표고 실제 저출산 문제에 들어간 돈은 몇십 조밖에 안 되고 그 문제는 책에 자세하게 통계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출산 문제라고 해놓고는 다른 무슨 자기의 공약 사업이나 이런 걸 다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조가 들었다 하더라도 몇 분의 200개는 안 되는 것이 큰 문제,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돼갖고 2017년에 이른바 저출산 고령사회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뭐 TV에 발표도 하고 직접 주제도 하는 거 사진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유명무실화됐고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대통령 직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권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부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부나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강화가 돼야 됩니다. 정책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기원 지정 정책은 물론 당연히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들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여태까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실제 다자녀 가정에 세제 개편이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가정에 따른 그 소득세를 내는 것을 첫째, 둘째, 셋째 따라 다르게 차별화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고 실제 시집장가 가서 애 낳는 애들한테 증여세를 부모가 주는 거에도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증여세 면제 같은 구체적인 제안은 책에 써놨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민자를 통한 인구 절벽을 하는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차이를 느끼고는 일본은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200만 명 이상의 지금 외국인이 와서 노동자나 뭐 유학생으로 있는데 더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지금 외국인 노동자 있는 친구를 한국민화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의 개선과 실제 법의 개편을 통해서 과감하게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더 많이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미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미혼 여성이 아직도 나서지 못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자녀를 포기합니다. 그런 미혼 여성 자녀들을 실제로 수용해서 제발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고 자체적으로 안 그래도 인구 모자란데 아직도 외국으로 입양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식 자체를 개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입양을 많이 하고 그러고 실제 그런 그 젊은 여자애들이 실수로 일찍 10대 아기를 낳는 사람들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따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흔히들 얘기하면 돈을 더 애 낳으면 돈 더 주면 낳는다 그러고 무슨 집하면 난다 그러고 의식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주거가 가장 아이를 안 낳는 큰 거라고 봤고 어른들은 거꾸로 경제 문제를 봤습니다. 이게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은 주거 문제를 가장 크게 봤죠.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에 지금 일종의 그 패밀리 밸류란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애를 안 낳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지적일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의 행복과 가정이 중요하고 애를 낳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을 젊은이들이 갖게 돼야 애를 낳는 거지 돈 몇 푼 준다고 취업한다고 절대 더 낫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저는 말을 빨리 하나요? 예. 두 번째, 유아동 학대 문제는 진짜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아동들한테 이게 제대로 대책이 안 서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보다 훨씬 적게 지난 2014, 18년 동안 죽은 아이가 132명밖에 안 된다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그게 죽어갔다는 건 한 명이라도 큰 숫자라고 봅니다. 그 유형은 중복 학대가 무지무지 많고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학대가 다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 일부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돼 있죠. 제가 처음 갔을 때 미국에서 11살 이하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경찰에 바로 신고가 와서 부모가 잡혀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대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정의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동학대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현황 중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세 번째인 학대자의 대다수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대리 양육자. 대부분 부모나 선생이 학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둘이 합친 것이 90%가 넘으니까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 거기서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그걸 학대받아도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그리고 그 학교로 돌아가고. 그래서 빨리 가능한 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 제안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기존의 예방 대책은 물론 강화해야 되고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근데 예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동 전체를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조속히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각 지자체로 따로 돼 있고 의료기관 따로 돼 있고 따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컨트롤해서 이거는 한 명의 요새 진짜 가슴 아픈 애들 어린애가 죽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었습니까? 이거는 진짜 한 명도 많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이게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관심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거는 의심사례 즉시 분류를 할 정도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저희는 자기 집 아이들도 남의 애들 관심 안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발 이런 문제를 정치인이 좀 떠들어주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저는 이걸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누구나 청년 문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안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잠깐 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그 청년기본법이 2002년에 시행이 되기 시작함으로써 아직 여러분들이 다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여러 법안을 다 합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법은 통과시켰는데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모든 정치인이 다 떠들고 있고 솔직히 이런 문제는 항상 정의당 쪽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데서 민생복지 다 대체로 보는데 정의당 쪽의 정책이 대체로 굉장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든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의 두 번째에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지난 4년 동안 뭘 했나? 뭘 잘못했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의 이름으로 더 힘들게 했고 기득권 노조, 아까도 말씀나죠. 노조에 휘둘러서 고용노동을 힘들게 했고 말뿐인 혁신성장과 투자로 반기업 정책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가 일어나고 성장해야지 취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 반대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청년 취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화시킨 것이 문재인 정권의 4년 반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안으로는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유럽의 복지국에서 이미 거쳐간 것처럼 청년 고용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책을 제공하고 또 역시 전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뭐 청와대 다 맡겨서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총리실이건 뭐건 실제적인 부서에서 말뿐이야 실제적으로 일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역시 힘이 없는 부서에 지금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소홀히 하지만 두 번째인 청년이나 청년 정치들이 실제 얘기를 듣고 바라는 바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일방적인 정책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율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치인 청년들이 물론 기본법에는 그걸 포함시켜 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를 청년들을 포함시켜서 그들이 바라는 바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청년들은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병역제도인데
물론 저 아까 말한 그 박영호 박사의 말을 반박하거나 그런 차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모병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대세인데 문제는 이걸 추진한다면 당장 추진한다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나라고 이걸 추진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바꾸는데 10년 정도는 잡고 그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제안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는 볼 건 없지만 그 여론조사에서 이미 그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인구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라고 하고 전문 군 인력을 질을 향상시키자는 거에 대한 여론조사에도 이미 그 필요성이 61.5%가 반대 28%보다 2배가 넘게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병력이 60만 명인데 참 우리는 북한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적은 줄 알고 있는데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인구의 대비도 1.1%로 대다수의 나라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2022년에 50만 명으로 자연인구 때문에 감소되게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8대 대국에 속하게 됩니다. 전 세계 그런 8대 대국 중에는 모병제는 3개국, 징병제 5개국으로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하는 거지 뭐가 더 우위다 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병제가 93개국, 징병제가 71개국으로 그거는 우리나라에 맞는 것을 채택하는 거지 모병제를 택했다고 해서 군사력이 줄어든다거나 징병제를 해서 더 우세하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제안으로는 사회변화 당연히 인구 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아는데 지금 당장 토론회 장을 열어서 10년 후쯤에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공론화를 당장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급여 많이 줘야 되고 일종의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데 2,000불 이상 줍니다. 장병들 월급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획득제 때 주고 다 제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자세하게 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징병제를 하기 위해 이미 개선을 시작해야 되고 모병제로 가면서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제 모병제 때 모델은 뭐냐면은 군을 한 30만 이하로 줄이는 거고 하사관 이른바 기관병들을 많이 늘리는 거고 전문 인력을 자연스럽게 IT화 때문에 일반 보병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역 후 취업 시 경력 인정을 하는데 여기 없어서 못 썼지만 말로 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군 필자할 때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GIB에도 이미 군 제대한 친구들 대학 다 공짜로 다닙니다. 그리고 군인 하면서도 로스쿨이나 메디컬 스쿨 다 하겠다고 육사 나온 사람 같은 웨스트포인트도 5년 있다 제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질을 높이자는 뜻이고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고 대학 진학 시에 가산점 주고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돈 나눠주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여기는 포함했지만 획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 나라에 200개 못 잤지만 제가 찾은 나라에서 취업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식으로는 취업센터, 창업센터 엄청 지원합니다. 제대한 바로 창업합니다. 많이들.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건 좀 획기적이긴 하지만 싱가포르는 모든 공무원이 군필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공무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몰려 있는데 군대 안 나온 사람 공무원 뽑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좀 획기적으로 들리세요. 저는 참 예비역 병장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싱가포르의 예를 따른다 하면은 이게 창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나오지만 취업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청년 취업 문제, 교육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양수 겹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당장 모병제로 바뀌어서 군사력이 줄어든다, 뭔다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10년에 거친다면 10년에는 무조건 필요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형의 미래지향적 병역제도 한번 당장 누군가가 공론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인복지 문제 이건 시간 많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노인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년 문제와 더불어
기본적인 것들 빼놓을 수 없어서 제가 다른 것이 크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누구나 얘기하는 거가 아닌 다른 얘기에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의 수립이 필요하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노인 통합의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외국의 사례가 많이 나와서 들었으니까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한테 하는 건 경제와 의료 문제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두 개는 지금처럼 하되 더 잘해야 되는 거. 흔히 빠뜨리는 세 번째인 행복한 노인의 삶을 위한 정부주의 컨트롤 타워. 자꾸 컨트롤 타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없습니다. 지금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필요한 거고 실제로 경제 문제랑 의료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실제로 어떤 거에 대해 행복을 느끼냐에 대한 그 문제를 커버해 줘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어서 행복의 도수를 높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네. 네. 그 노인 문제 중에서 그 예로서 중요하다고 또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더 추가한 것이 행복의 수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이란 자료에 미국과 유럽 각 나라의 자료를 많이 주어봤는데 너무 지면이 여기도 부족했었고 저는 따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영국 같은데 뭐 아주 북구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아시다시피 노인센터에서 별 한 가지 별 예술 교육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좀 통일성 있고 제대로 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말한 노인의 보편 복지였습니다. 지난 5번에서 다뤘던 것. 그걸 위한 선별 복지를 추가하자는 얘기고 문화예술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 제안으로는 지자체 등 고령형 맞춤으로 예술 정책을 해야 되고 또 예술을 노인끼리만 모아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야지 생기도 돌고 서로 교류가 되고 세대 간에 노인끼리만 모아놓으면 참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그 모델 샘플들은 다 나와 있고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 잘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행복한 노인의 삶을 위한 돈 더 주고 무슨 의료 병 좀 고쳐준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7번째는 제가 저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고 정말 이걸 떨어지지 않는 나라는 창피한 나라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잘 모르다가 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좀 물망초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제가 작년에 6.25 70주년 하면서 처음으로 납북 전쟁 포럼인 납북 인사를 전체를 다룬 사진전을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사진전을 크게 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군 전쟁 포로라고 치면은 저도 몇 년 전부터 알게 됐고 참 물망초와 박선영 이사장의 그 사역을 굉장히 귀하다고 느끼는데 8만 명이 넘게가 잡혀갖고 못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이. 제가 농담으로 미국 같으면은 람보라도 보내서 그걸 빼오지 월남전 포를 빼오듯이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냐고 화가 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그때 한 9만 명이 잡혀가서 포로라고 8천 몇백 명 송환했는데 우리나라는 다 물론 우리 거제도에서 포로 석방했지만 우리나라는 8만 몇 명이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을 나라에서 안 가졌습니다. 그 8만 명은 대개가 아오지 같은 탄광에서 아주 하층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 중에 조창한 소위가 94년에 귀환을 하셔서 처음으로 일반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분은 이제 말년에 잘 생활하시고 결혼까지 하시고 사시다 돌아갔습니다. 그 예로 90여 명이 더 탈출해서 왔고 지금은 워낙 연로해서 돌아가셔서 20여 명 생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북한에는 지금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분들 짐작으로 500여 명은 생존하시고 역시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 모든 대통령이 이 이슈를 다 알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누구였어서 이인문가 장기술
돌려보내면서 똑같이 일부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처럼 포로를 교환하자 했는데 정부에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간첩이나 그런 좌익분자는 일방적으로 돌려보내고 북한에 비맞추면서 거꾸로는 우리 국민은 한 명도 못 배운 한심한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알고 있는데 북한에 비맞추라고 쉬쉬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민간에서 지금 최근에 물망초가 중심이 돼서 북한에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돌아오신 포로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문제에서 이겼는데 아직까지 받아내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라면 처음부터 당장 소원하라고 떠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가 이렇게 좀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두 번째, 납북자 문제를 더 잊혀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한국전쟁 국군포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전시 납북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후 납북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납북자는 저희 외삼촌 중에 한 분도 납북되셔서 그 10만 명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이 관리가 돼 있을 텐데 그 납북자 가족연회인가 하여튼 그런 사단법인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납북이 되고 실제 10만 명이 넘나고 봅니다. 이분들은 명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사에서 60년대부터 모든 분의 명부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나서지 않아서 이분들도 거진 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후 납북자는 아시다시피 신사옥 최은희를 비롯해 많은 분이 납치가 됐었던 그거, 또 칼기 납북 사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총 4천 명 갖고 다 납북되다가 자진기한포에서 3,300명 했고 현재도 500몇 명이 억류돼 있는데 선전을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은 자진 납북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정당한 정부라면은 북한에 큰 소리를 내고 당장 해결을 하고 말해야 되는 기본에서도 기본적인 인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한 것처럼 첫 번째 북한 문제 해결하고 납북자 해결해야 되고, 세 번째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전쟁. 저도 여기 있으니까 좀 길어지는군요. 이해를 합니다만 끝내겠습니다. 문화전쟁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거나 실제로 알면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전은 영어로 이제 culture war 또는 culture conflict라고 그러는데,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그 작가가 91년에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라는 책에서 문화전쟁이라는 사람을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계적으로 문화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전쟁은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한 이 사람이 쓴 문화전쟁은 대표적인 미국의 경우로 미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책의 대립을 얘기한 것이니까 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문화전쟁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화적을 채택해서 좌파와 우리 자유 우파의 간의 대립을 문화전쟁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제안한다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문화전쟁이라는 용어 말고 다른 용어를 좀 만들면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없지만 결국은 이 문화전쟁의 또 중요한 건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기동전 진지전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 세 가지 개념이 혼돈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전쟁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어저께 이거를 녹화를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문화전쟁의 역사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쓰지를 못했는데, 제가 1920년대 카프부터 시작해서 해방 공간에서의 그 좌우익의 싸움, 그리고 60년대의 그런 어떤 좌익적인 성향이 새로운 신세대 개념인 것처럼 잘못 오해를 받게 되고, 76년에 김일성이가 직접 교실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점령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비민리의 자주 평화 민주 민족 통일 진보 같은 개념이 굉장히 우세하고 더 마치 신세대 개념인 것처럼 하면서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386의 그 의식을 잠식하게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전쟁의 가장 큰 계기는 1987년의 민주 항쟁을 통해서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운동권 자체가 의미가 약해지니까 거꾸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민주항쟁을 계기로 거꾸로 문화투쟁을 시작한 것이 오히려 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2012년에 좌파 원탁회의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그때 1980년대 중반부터 좌파 원탁회의는 존재했었고 백낙천을 비롯한 그런 인사들이 그걸 주도해서 30년 계획을 갖고 이른바 그람시의 진지론 그대로 끌어왔다는 것이 문화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화전쟁의 가장 큰 현황은 사실 이거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 녹화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했지만 거기에 한 30분 정도 유튜브로 문화전쟁의 역사와 방향에 대해서 했으니까 아마 곧 나오겠죠, 언젠가? 참여연 TV입니까? 예, 참여연 TV에서 유튜브로 문화전쟁에서 다뤘으니까 나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문화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미 문화전쟁으로 보수 우파의 진전은 함락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울어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문화전쟁의 두 주축은 역사상으로도 해방공간의 그 좌익들이 할 때도 두 개를 많은 분야를 교육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다 침투했지만 가장 얘네들이 선동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영화계와 출판계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화에 여러분이 보는 수많은 영화들 수십 개를 될 수가 있는데 무슨 뭐 꽃잎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휴가, 뭐 26년, 뭐 택시 드라이버 다 엉터리 영화들이거든요. 판도라 말할 것도 없죠. 그것만 갖고도 따로 논문을 하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영화계는 철저하게 좌익화되어 있습니다. 막 90몇 대 몇 정도 봅니다. 그 중에 유래 최재공 감독인가 몇 명이 있습니다. 우익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누구죠? 뭐 주는가 좀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영화를 만든다고 크라우드 펀딩 때 순식간에 20몇 억이 모였습니다. 최재공 감독이가 그분이 했을 때 1억도 안 모였습니다. 그게 아주 단적인 의미입니다. 좌익애들은 물론 애라고 하면 그렇죠. 좌익 지지하는 사람들은 돈들을 그렇게 투자하고 낸단 말이죠. 근데 우익의 자유우파에 몇 명 안 남은 귀한 그 영화계나 출판계 사람이 하면은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현황의 마지막 거에 문화 안보라는 것을 책을 보면 자세히 아시지만 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문화가 군사력에 대한 안보처럼 문화도 굉장히 최전선이고 거기에 대한 안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 제안으로는 계속 각자가 문화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문화 안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고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유우파의 진지를 재건하여 본격적으로 문화 전쟁을 어쩌면 우리도 12척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반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쪽은 수천억 가구인데 우리는 몇십억도 없고 관심 안 가져주고 있거든요. 기업이 정부에 찍힐까 봐 지원 안 합니다. 옛날에 하던 지원을. 그런 문제가 큽니다. 문화 좌파의 뿌리와 대한민국 문화적인 전개 과정은 책에는 일부 다뤘고 또 유튜브로 다뤘기 때문에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1920년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모든 과정의 변화를 특징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한마디만 드린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아니고 문화전쟁의 마지막을 본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전까지도 박근혜 정부 때도 문화전쟁의 어쩌면은 가장 결정판 중에 하나가 탄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전에 미국 소고기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정 중에 탄핵이었을지 모르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결정판을 찍으려고 앞으로 내년 5월까지 마지막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을 지금 계속해서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는 흔히 그냥 지나가고 알기 쉬운데 그런 것이 철저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한다는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좌파가 온탁회를 했듯이 우리도 진짜 자유우파의 진짜 핵심이 되는 인사들이 지금처럼 같이 모여서 이 친구들이 32년 동안에서 이루어서 완전히 전쟁을 이겼다고 본인들은 선언했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30년이나 10년 내에 어떻게 한다는 작전을 구체적으로 짜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제가 다룬 오늘 민생복지 이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사실 이런 토론회도 한번 하고 싶고 아까 말한 배형 문제, 문화전쟁 문제는 특히 토론하고 싶고 노인복지 문제 토론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이제 바라면서 이 민생복지 문제에 요약한다면은 진보 자익진영이 이런 분야를 굉장히 선점해 놓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지난 2회 대선 동안에 여야의 공약에 거의 차별화가 없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보수 진영이 장의당이나 이런 데서 먼저 내놓은 거를 그래서 만원 최저소득 10,000원 같은 거 한다. 그거 다 따라갔습니다. 홍준표도 따라갔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데서 가장 센 거 내놓으면은 민주당에서 따라가고 이제 이름도 모르겠네. 한나라당이었나 그때 거기서도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덜 갖는 분야이지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꾸로 사각지대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